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에 청취자분께서 요청하신 책으로 지식스쿨의 벌거벗은 교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가 나눴던 얘기가 우리 삶을 조종하는데 평소엔 잘 모르는 그런 거대한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이야기 같다는 거였어요. 오늘은 바로 그 힘들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힘은 전쟁이라는 극한의 압박, 두 번째는 생존이라는 인류의 어떤 본능적인 욕구, 그리고 마지막은 한 개인의 뒤틀린 욕망이 세상을 바꾸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입니다. 맞아요. 이게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세 가지 주제 같지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죠.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심지어 우리 저녁 식탁까지 바꿔놓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힘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필사적인 순간들의 산물인지 알게 되죠. 그럼 첫 번째 힘, 전쟁부터 시작해볼까요? 사실 제1차 세계대전 하면 참호전, 독가스, 엄청난 인명피해 이런 끔찍한 이미지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비극의 대명사죠.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우리가 요즘 웰빙의 상징처럼 여기는 필라테스가 바로 그 전쟁의 한복판, 수용소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가장 끔찍한 장소에서 가장 건강한 운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극한의 제약이 난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죠. 창시자 조세 필라테스가 독일인이란 이유로 영국 수용소에 갇혔거든요. 아, 수용소에. 네, 가진 거라곤 정말 침대랑 담요뿐인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 안에서 그는 어떻게든 동료들의 건강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특히 누워만 있는 부상자들을 보고 침대 스프링을 떼어내서요. 그걸 손발에 묶어주면서 저항 운동을 시킨 게 필라테스 기구의 시작이었어요. 와, 침대 스프링이 운동기구가 될 수 있다는 상상력이라니 정말 절박함이 만들어낸 발상이네요. 평화로운 시대였다면 누구도 그런 생각은 못했겠죠. 그렇죠. 자원이 없고 목숨이 위태로운 극한의 상황에서야 비로소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다르게 활용하는 능력이 발휘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의 발명품이 탄생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혼돈 속에서 어떻게든 질서와 건강을 회복하려는 인간의 그 본능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러고 보니 티뱅댕이도 좀 비슷했어요. 원래는 비단 주머니에 찻잎을 담아보낸 게 시초였다고는 하는데 이게 대중화된 계기는 결국 전쟁이었잖아요. 군인들이 이걸 차폭탄이라고 불렀다는 대목에서 피식 웃음이 나면서도 당시 상황이 그려져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네, 군인들에게 보급된 게 결정적이었죠. 근데 저는 그 이면에 효율성에 대한 강박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참호 안에서 적의 포탄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데 여유롭게 찻잎을 우리고 거르는 그 3분이 엄청난 사치였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바로 그 절박함이 티백을 단순한 편의용품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품으로 격상시킨 거죠. 하긴 그 상황에선 3초도 길게 느껴졌겠네요. 일회용 생리대도 마찬가지고요. 원래는 군인들을 위한 외과용 붕대였는데 전장의 간호사들이 남몰래 다른 용도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대로 트렌치, 참호 코트인데 어깨 견장은 원래 총끈을 고정하거나 계급장을 다는 용도였고 허리에 디링은 수류탄이나 칼을 거는 고리였죠. 와, 그 장식들이 다 그런 기능이 있었군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전쟁의 기능성이 지금은 패션이 된 거군요.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위기가 우리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걸 보니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미래를 또 어떻게 바꿀지 궁금해져요. 이 책에서는 특히 인구 폭발이라는 조용한 위기가 우리 식탁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고 예측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몇몇 대목은 말 그대로 삼키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아마 곤충 이야기 때문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책에서 이미 전 세계 20억 명이 곤충을 먹고 있다고 해서 놀랐는데 막상 제 식탁에 올라온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네요. 이게 정말 그 심리적인 장벽을 넘고 미래의 주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부 지역의 별미로 남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장벽은 영양학적인 게 아니라 100% 심리적인 거죠. 소고기 1kg을 얻으려면 사료가 8kg이 필요한데 같은 양의 귀뚜라미 단백질을 얻는 데는 사료가 2kg도 안 들거든요. 효율이 엄청나네요. 네, 물 사용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고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완벽한 식량이죠.
그래서 업계의 전략도 벌레를 드세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단백질을 드세요로 바꾸고 있어요. 귀뚜라미를 통째로 보여주는 대신에 가루로 만들어서 빵이나 파스타, 에너지바에 넣는 식으로요. 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군요. 형태를 없애서 심리적 거부감을 줄이는 전략이네요. 바로 그거죠. 우리는 이미 새우나 게 같은 어찌 보면 벌레와 비슷한 절지동물을 맛있게 먹고 있잖아요. 결국은 문화와 인식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아이들이 귀뚜라미 가루로 만든 과자를 먹고 자란다면 그 세대에게는 곤충이 더 이상 혐오식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도 있었어요. 바로 세포배양육입니다. 동물의 세포를 실험실에서 키워서 고기를 만든다니. 책에서 2013년에 햄버거 패티 하나 만드는데 15억 원이 들었는데 2020년엔 $50까지 떨어졌다는 걸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정말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게 시간 문제 아닐까요? 아직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있다면 뭘까요? 비용 하락 속도는 정말 놀랍죠. 하지만 여전히 두 가지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겁니다. 실험실에서 패티 한 장 만드는 거랑 전 세계 수요를 감당할 만큼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대량 생산. 네. 그리고 둘째는 세포를 키우는 배양액의 비용입니다. 이게 아직 너무 비싸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동물을 죽이지 않고도 어떤 고기든 맛볼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책에 나온 것처럼 호랑이 고기 스테이크를 먹는 날이 올 수도 있죠. 호랑이 고기라니 윤리적인 문제도 없고 멸종 위기 동물을 해치지도 않으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네요. 정말 상상도 못한 미래입니다. 식물 쪽에서는 선인장이나 아마란스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들이 대안으로 떠오른다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미래 식량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 지속 가능성과 회복 탄력성, 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세포 배양육처럼 첨단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과 선인장처럼 원래부터 척박한 환경에 잘 적응하는 자연의 힘을 빌리는 접근, 이 두 가지 방향이 함께 가야만 100억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통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식탁이 기후변화와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최전선이 되는 셈이죠. 네, 지금까지는 전쟁이나 인구 문제처럼 좀 거대하고 비인격적인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책의 마지막 부분은 훨씬 더 개인적이고 기이한 힘, 바로 한 사람의 왜곡된 권력이 현실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로 넘어갑니다. 이 책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서 특히 독재자들의 기이한 행동에 대한 부분에 밑줄을 그으셨던데 저희도 읽어보니까 왜 그러셨는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정말 상상도 초월합니다. 그렇죠. 단순한 가십이나 흥미로운 일화로 치부하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 끔찍하죠. 이 사례들은 절대 권력이 개인의 기벽이나 망상을 어떻게 국가 전체의 정책과 현실로 만들어버리는지 그 위험한 메커니즘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조를 가장 황당하게 만들었던 건 투르크메니스탄의 독재자들이었어요. 아니, 잠시만요. 빵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자기 어머니 이름으로 바꾸게 했다니요. 그럼 전 국민이 가게에 가서 아주머니 굴반솔탄 애지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해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바로 그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라나 누리문 자체가 사라진 상태가 독재 국가인 겁니다. 누구도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시스템이죠. 중요한 건 그 단어가 빵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독재자는 자신의 말이 곧 법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각인시켜야 하거든요. 그들의 변덕은 사실 고도로 계상된 통치 행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합리적인 명령을 내려도 너희는 따라야 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공포를 극대화하는 거죠. 그 변덕 자체가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이라는 말씀이시군요. 후임자 베르디 모하메도프가 흰색에 집착해서 수도의 모든 건물을 흰색 대리석으로 칠하고 심지어 시민들의 검은색 자동차를 압수했다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한 사람의 색깔 취향 때문에 도시 전체가 색을 잃고 국민들은 차를 빼앗기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개인의 취향이 공공의 영역을 침범하고 파괴하는 겁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상태인 거죠. 그 권력자의 현실인식이 곧 국가의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IT 독재자 뒤발리의 이야기처럼
훨씬 더 섬뜩한 일도 벌어지는 거고요. 그 검은 개 이야기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의 정적이 검은 개로 변신했다는 헛소문을 듣고 수도의 모든 검은 개를 죽이라고 명령했다니 이건 그냥 변덕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망상에 사로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망상이죠. 그 망상 하나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죽어나갔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했어요. 그 사건은 고립된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주변에 온통 예스맨들만 있다면 독재자의 작은 의심이나 망상은 점점 더 커지고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무도 현실을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결국 국가 전체가 그 독재자의 망상에 봉사하는 시스템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리비아의 가다피가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의 사진으로 스크랩북을 만들고 백악관의 검은 꽃이라는 놀이까지 만들었다는 일화도 비슷합니다. 현실과 자신의 욕망을 구분하지 못하는 고립된 권력자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죠. 듣고 보니 이 모든 기이한 행동들의 뿌리에는 결국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때 한 사람의 망상이 국가 전체의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책이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 그렇게 시끄럽게 토론하고 서로 비판하고 절차를 따지는지가 역설적으로 설명되는 셈이죠. 그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과정들이 바로 한 사람의 망상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겁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소용소에서 태어난 필라테스부터 실험실에서 자라는 호랑이 고기, 그리고 온 도시를 흰색으로 바꿔버린 독재자의 집착까지. 이 책 덕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결국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 얼마나 많은 역사와 욕망, 그리고 위기의 흔적들이 숨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전쟁의 압박, 생존을 향한 몸부림, 그리고 한 사람의 비뚤어진 권력욕 같은 거대한 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내일의 현실을 만들고 있는 셈이죠. 후의 전쟁과 미래의 위기가 낳을 발명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의하는 가장 강력한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일까요? 혹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다른 누군가는 기후위기나 극심한 양극화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힘은 과연 훗날 어떤 예상치 못한 필라테스나 티백을 우리 후손들의 일상에 남기게 될까요? 미래의 역사가들은 우리 시대를 무엇으로 기억하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